아, 됐다. 야, 이제 보자. 인체의 방어작용 오늘 설명부터 할게요. 쫙 한 번에 설명 다 하고 문제풀 시간 그때 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보자. 우리는 오늘 병원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울 겁니다. 병원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병원체를 배울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가 감기는 바이러스라는 거에 감염이 돼서 걸리는 병이지. 근데 고혈압은 상관없는 거지. 혈압이 높은 거잖아. 그래서 어떤 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감염성 질병과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비감염성 질병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생기는 거야. 뭐 비만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아.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뭐 당뇨라든지 이런 애들. 아시겠어?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은 어떠한 병원체가 주축이 돼서 병원체에 내가 이제 감염이 돼서 생기는 병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러면 감염성 질병 중에서 이제 병원체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세균. 세균은 일단 얘네들은 세균은 원핵 단세포 생물이야. 그러면 세균은 원핵 세포니까 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해갔습니까? 다음에 핵이 없으니 얘네들은 세포 구조에서는 원핵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핵이 없어. 핵이 없다는 것은 핵막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야. 되셨습니까?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나 RNA처럼 유전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 DNA와 유전 물질들은 있어. 다음에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셀룰로스가 아니라 세균의 독특한 세포벽이 존재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잖아요. 항생제를 먹을 때는 세균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세균을 제거하냐면 항생제를 쓰는 것은 세균이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그 세포벽의 증식을 억제시켜요. 그럼 세균은 세포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다음에 세포내 소기관. 세포내 소기관은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여러 개의 그런 기관들 있죠. 엽록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어. 없어. 이거야. 근데 리보솜은 있어. 왜? 단백질이 존재하거든요. 왜? 세포니까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효소가 꼭 있어야 돼서. 아시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에 감염이 돼버리면 이 세균에서 이제 독소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를 무력화시키면, 내 세포를 무력화시키면 내가 아프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뭘 들을 수 있냐면 얘가 결핵, 그 다음에 뭐 폐렴, 파상풍 등등등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뭐야?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원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걸 얘기하죠. 얘네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야. 비세포 구조야. 그럼 비세포 구조라는 것은 세포막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음에 얘는 핵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바이러스에도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처럼 핵산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바이러스는 세포에 아니야.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벽도 없겠죠. 세포 내 소기관은 발달하지 않겠죠. 근데 단백질 자체가, 그 바이러스 자체가 핵산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해갔어? 그래서 단백질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제는 보통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바이러스제는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 쓰면 내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의 변종이 많기 때문에 그 항바이러스제를 쓴다고 해서 100%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감기, 독감, 코로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 거야.
됐어?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병원체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말라리아 같은 걸 들어볼까? 이겼어? 우리가 세 번째 말라리아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원생생물은 대부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원핵세포에서 한 단계 발전한 과정으로서 핵막이 있어서 핵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유전물질이 이렇게 핵 속에 쌓여 있는 거야. 당연히 핵산도 있겠죠. 됐어? 세포벽은 있는 것도 있고 동물성이면 없는 것도 있어. 이건 상관하지 않아. 아시겠어? 다음에 세포내 소기관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리소좀도 있고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야. 단백질은 당연히 있겠죠. 효소가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말라리아 같은 거.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또는 이질은 아니다. 이건 세균성 이질이니까 세균이다. 다음 말라리아라든지 수면병. 매개체가 곤충 같은 것들이야. 곤충.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곰팡이. 당연히 곰팡이는 세포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진핵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연히 핵산 있고 핵도 있고 세포벽도 있죠. 격벽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내 소기관도 당연히 진핵세포니까 발달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세포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어서 효소의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무좀. 이해갔어? 포자로 번식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경 조직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예요. 뇌나 척수와 같은 신경 조직의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얘네들도 그러면 신경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는 애야. 프라이온이라는 뜻이 단백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죠. 세포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는 세포가 아니니까 핵도 없고 얘네들은 세포가 아예 아니야. 유전물질도 없어요. 핵산도 없어요. 근데 세포벽도 당연히 없겠죠. 이거 자체의 프라이온이 단백질이기는 하지만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내 소기관도 발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온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프라이온들이 있는데 내 몸속에서 우연히 어떤 애가 신경 조직에서 변형 프라이온이 되죠. 그럼 프라이온이 하나겠어? 여러 개가 얽혀 있겠어? 여러 개가 얽혀 있는데 하나가 변종이 됐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다 변종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신경 조직들이 느슨해지게 되고 신경 조직들의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게 돼. 이거를 소에서 나타나면 뭐라 그래? 광우병. 이겼어? 다음 양에서 나타나면 뭐라 그래? 스크래피병. 이게 사람에서 나타나면 뭐라 그래?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뇌와 같은 신경 조직을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야. 변형 프라이온들을 만들어서.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단백질은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온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은 광우병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게 병원체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이제 매개체가 무엇인지 얘는 뭐 변형 프라이온이고 얘는 곤충이고 얘는 인플루엔자고 뭐 이런 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체 되셨습니까? 병원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체를 배웠으면 이제 방어를 크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세분화 시킬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방어를 볼게.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적군이 들어왔어. 항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병원체가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어는 다시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방어를 우리가 외적 방어. 외적 방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 자체가 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거야. 뭐 있어? 피부 있죠? 피부. 뭐 있어? 눈물 나와. 분비물. 이거 썩 콧물도 나와. 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외적 방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분비샘이라든지 분비물이라든지 다음에 뭐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아예 병원체 자체가 내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야. 우리의 눈물이나 콧물과 같은 분비물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가수분해 효소가 병원체 자체를 그 눈물 속에서 분해시켜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속으로 못 들어온다 이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1차 방어에서 외적 방어는 이거라면 1차 방어의 내적 방어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분비물이나 피부를 통해서 내 몸속으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는 했는데 일단 어느 일부분 아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갔어? 들어왔을 때 이제 내 몸속에서 그 병원체를 제거하는 기능들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걸 하는 애가 누구냐? 백혈구가 되겠죠. 그 백혈구에 의한 식균 작용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 몸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거든? 백혈구는 그럼 어디에 있어? 혈액에 있겠죠? 이해갔어? 우리 혈액을 한번 보고 갈까요? 방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들이 누구에 의해서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혈액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얘들아 혈구라는 것과 혈장이라는 게 있어. 됐어? 혈구라는 건 뭐가 있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잖아? 혈소판은 딱 정해지게끔 해주는 거고 얘는 산소 운반하는 거야. 그러면 혈액에서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어?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들은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거야.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럼 백혈구는 혈액 안에 있는 세포야. 그 아이들이 식균 작용,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는 거를 우리가 식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균 작용을 통해서 항원을 제거해주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러한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는 어떤 백혈구냐? 보통 대식세포라고 하는 아이들이 백혈구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대식세포, 호중성 백혈구, 염기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되게 많거든요. 이해갔어? 그런 아이들이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식균 작용은 균을 먹어버리는 거야. 백혈구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염증 반응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뭐에 감염이 되면 여기 되게 가려워서 막 긁으면 여기 노랗게 뭐해? 염증 생기죠. 이해갔습니까?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상처가 났어. 그러면 상처 부위에 있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백혈구의 투과성을 높여줘. 백혈구의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거야. 백혈구의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해갔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했던 이 1차 방어는 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세균이 들어오든 말라리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루어져. 대식세포에 이루어진 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을 하거나 피부나 이런 거는. 쟤는 바이러스니까 내가 하지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돼. 이해갔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선천적 방어라고 하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나는 특징들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균의 종류, 병원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모든 내 몸에서 다른 병원체는 다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특이적인 방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까?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균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이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균의 종류가 어떤 균이 들어오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과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만 갖고는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특정 A라는 균이 들어왔는데 A라는 균과 내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는데 내 백혈구가 이제 열세가 되기 시작해. 그럼 또 다른 백혈구, 내 몸에 있는 다른 종류의 백혈구들도 가서 걔를 뭐 해줘야 돼?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려면 선천적 방어 이후에 특정 그 항원만 공격하는 후천적 방어가 이루어져야 돼. 이걸 우리가 2차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2차 방어는 다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균을 가지고 그 균만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특이적 방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2차 방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은 1차 방어가 이루어진 후에 1차 방어도 이제 점점 1차 방어가 처음에 확 일어나다가 이렇게 줄어들지. 그럼 이제 2차 방어가 시작돼야지만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2차 방어를 해주는 역할, 특이적인 방어를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방어 기능을 하는 건 다 누구야? 백혈구야. 근데 그 백혈구에는 선생님이 종류가 엄청 많다 그랬지? 우리 지금 꼴랑 2개 백혈구 배웠지? 대식세포라는 백혈구하고 무슨 백혈구 배웠어? 비만세포라는 백혈구 배웠지? 이해갔어? 그 이외에 백혈구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걔네들은 비특이적인 방어를 하는 백혈구였다면 이제 특이적인 방어를 하는 백혈구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백혈구는 어떤 거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림프구야. 알겠어? 그럼 일반적인 백혈구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림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림프구라는 백혈구의 한 종류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림프구가 생성이 된 다음에 백혈구는 처음에 딱 만들어지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다음에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숙이라는 과정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백혈구는 정상적이지 못한 거지. 지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애들이 겁나 늘어나는 게 무슨 병이야? 백혈병이야. 백혈구가 많아서 생기는 게 오히려 백혈병이야. 근데 어떤 백혈구가 많아? 기능을 할 수 없는 백혈구가 많은 거야. 성숙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숙 과정도 중요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백혈구가 어떤 특이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성숙 단계의 림프구가 성숙하는 장소도 중요해. 하나는 가슴샘. 또는 어떤 책에는 흉선이라고도 나와.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T 림프구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빼가 여기 있어 여기. 다음에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하는 애를 우리가 비림프구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T림프구는 다시 독성 T림프구라는 걸로 분화가 되고 하나는 보조 T림프구로 분화가 될 거야. 그러면 그 T림프구마다의 기능이 달라. 어떻게 다르느냐? 독성 T림프구는 일반적으로 식균 작용을 해. 선생님, 그러면 대식세포하고의 차이점이 없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비특이적이냐,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A균이 들어와도 잡아먹고 B균이 들어와도 잡아먹고 C균이 들어와도 잡아먹어. 이해갔어? 근데 독성 T림프구는 이렇게 인식을 처음부터 작동을 안 해. 대식세포가 먼저 작동을 한 다음에 대식세포가 야 A라는 균이 나한테 들어왔어. 너 이제 A라는 균만 잡아먹어. 그렇게 연락을 줘야 돼. 연락을 주면 우리 온몸을 막 T림프구가 독성 T림프구가 돌아다니면서 A라는 균이 있어? 그럼 막 가서 걔만 공격하는 거야. B라는 균이 이렇게 얼쩡얼쩡거리는데 걔도 균이잖아. 근데 자기는 연락 못 받았잖아. 그럼 공격 안 해.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내 세포가 이렇게 A라는 항원에 A라는 병원체에 감염이 됐어. 그러면 그 세포는 필요 없지. 그럼 그 세포까지도 죽여버려. 알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독성 T림프구야. 특이적 방어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한 식균 작용을 한다. 아시겠니? 됐어요? 그러면 독성 T림프구가 식균 작용을 할 수 있게 얘네들이 활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조 T림프구야. 보조 T림프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조 T림프구는 독성 T림프구를 활성시키는 걸 얘기한다. 이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B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 우리가 항체라는 건 뭐야?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해갔어? 그러한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B림프구의 역할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게 뭐야? 항체죠. 항체는 어디다 쓸까? 이쪽에다 쓸까? 항체를 여기다 쓸게요. 항체라는 것은 특정 항원하고만 반응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체는 항원 항체 특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특정한 A라는 항원에 대한 A라는 항체만이 가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요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림프구의 역할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2차 방어는 특이적인 방어로서 림프구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2차 방어라고 하는 거야. 세포성 면역은 아까 전에 식균 작용하는 거,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생성하는 거. 이해갔습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금 기본적인 용어들만 배운 거야. 나 아직 하나도 시작 안 했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방어를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1차 방어, 그 다음에 2차 방어 이렇게 나눌 거라고 얘기했어. 1차 방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비특이적 방어. 비특이적인 방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균의 종류를 가려 안 가려? 안 가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과정이야. 선천적으로 그러면 1차 방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심각한 백혈구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면역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알겠어?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1차 방어를 다시 또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병원체 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내 몸속으로 못 들어오게끔 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외적 방어라고 한다 그랬어. 외적 방어는 피부, 점막, 그 다음에 분비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어? 점막이나 분비물에는 어떤 효소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 이런 아이들이 세균을 분해시켜 버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라고 했다. 아시겠니? 됐니? 다음에 내적 방어를 보면 내적 방어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눠? 하나는 식균 작용. 그러면 얘들아, 식균 작용을 하는 주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식균 작용하는 거 누가 한다 그랬어? 대표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돼. 무슨 세포? 어떤 백혈구? 대식세포 외우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얘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대식세포는 식균작용 이외에 하나 더 하는데 with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항원 제시를 해줄 수 있어. 이제 대식세포가 비특이적인 방어를 하면서 특정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해줘야지만 이제 특이적 방어가 두 번째로 일어날 수 있잖아. 이해갔어? 그래서 항원 조각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원 조각을 보조 T 림프구에게 제시를 해서 뭘 할 수 있게 해주자면 특이적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염증 반응도 해. 염증 반응은 아까 전에 어떤 세포에 그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에서 비만 세포가 뭘 분비한다고 그랬냐면 히스타민을 분비해.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냐면 백혈구의 투과성, 그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이 이렇게 촘촘했는데 얘를 이렇게 늘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틈이 어떻게 돼? 혈관의 틈이 벌어지겠죠? 그럼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들, 대식세포들이 그 상처 부위 세포 쪽으로 열심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백혈구를, 대식세포를 이동시켜.
이해갔어? 그러면 이러한 백혈구의 이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거기서도 식균 작용하면서 싸우겠죠? 이해갔어?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병원체 시체, 그 다음에 뭐 백혈구의 시체, 그런 애들이 널브러져 있겠지? 죽은 애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야, 싸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염증의 고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때 히스타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백혈구의 이동이 커지면서 뭐 동통이 나타난다든지 뭐 쑤시고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히스타민을 억제시키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그 과정을 좀 줄여주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되셨어요? 다음에 이제 1차 균이 내 몸으로 일단 들어오면 이러한 선천적 방어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1차 방어가 끝나면 몇 차 방어가 이루어져? 2차 방어가 이루어져. 이해갔어? 2차 방어는 다시 또 나눌 수 있어.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순서대로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차 방어를 하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림프구라고 했죠. 이거써 2차 방어를 주도하는 애는 다 림프구다. 림프구에는 두 종류의 림프구가 있다 그랬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있다고 했어. 이해갔어? 그러면 1차 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아까 전에 대식세포가 이렇게 A라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대식세포가 A라는 항원을 먹어서 우물우물 소화시키지. 그럼 소화시키다 보면 A의 항원 조각들을 여기 자신의 몸뚱아리에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이해갔어? 그럼 이것을 보조 T 림프구에게 연락을 주는 거야. 보조 T 림프구에게 항원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보조 T 림프구는 데이터 접수를 해. 아, A라는 항원이 내 몸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A라는 항원을 열심히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대식세포에 의해서. 그러면 이러한 보조 T 림프구는 다시 두 가지를 또 활성시켜. 보조 T 림프구의 역할은 활성이야. 그럼 누구를 활성시키느냐? 보조 T 림프구는 독성 T 림프구를 활성시켜. 어떻게? 야,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내 몸에 A라는 항원이 들어왔대. 이렇게. 그러면 A라는 항원도 제거하고 A에 감염된 세포도 제거해. 이렇게. 이해갔어? 그러면 독성 T 림프구도 일종의 백혈구라 그랬어. 그럼 이 혈액 내에 있겠지? 걔네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A라는 항원을 보면 식균 작용하고요. 또 A에 감염된 세포들도 식균 작용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독성 T 림프구는 그 식균 작용을 통해서 그 감염된 세포나 항원 자체를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갔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세포성 면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독성 T 림프구에 의한 식균 작용을 세포성 면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보조 T 림프구는 또 누구를 또 활성시키고 있느냐? B 림프구를 활성시키는데 B 림프구를 다시 어떻게 활성시키느냐? B 림프구의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어? 뭘 만드는 거라 그랬어? 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항원 말고 항원은 병원체잖아. 항체를 만들어야지. 이해갔어?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받아온 정보에 맞게끔 항체를 만들 거야. 그럼 B 림프구가 공장을 마련해야 되겠지? 그럼 자신을 분화시켜. 분화시키냐는 건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야. 해서 쪼개져서 하나는 형질세포라는 걸 만들어. B 림프구가 형질세포라는 공장을 만든 거야. 그럼 그 공장에서 뭐해? 클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대량 생산해야 되겠지? 뭘 대량 생성해? 특정 A라는 것에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항체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어? 피에 있는 혈장 속에 있는 거야. 혈구 말고 혈장 속에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이 항체가
특정한 항원과 항체 사이에서의 항원-항체 특이성을 나타내게 돼. 특정한 항원이 특정한 항체하고만 반응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항원-항체 특이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몸에 있는 피 속에 혈장이라고 하는 90%의 액체 성분의 존재를 하게 돼. 그걸 우리가 보통 체액이라고 하거든요. 혈액에서 혈구 빼버린 거야. 알겠어? 그런 혈장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불러. 됐어? 근데 하나 더. B림프구가 세포 분열을 했다 그랬지? 그럼 하나는 공장인 그 형질 세포를 만들었지? 그럼 분화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애는 뭐가 되느냐? 기억세포로 저장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세포는 특정 병원체 A라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B림프구도 강조했고 T림프구도 강조했고 대식세포도 강조했고 형질세포도 강조했고 기억세포도 강조하고 있거든? 얘네들은 다 백혈구의 한 종류야. 그럼 혈구야, 혈장이야? 혈구가 되는 거야. 혈장에 있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요즘에는 이 쥐에서 혈액을 뽑았대. 옛날에는 혈장을 뽑으니까 혈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체의 유무를 보는 거야. 무조건. 왜? 혈장은, 항체는 체액성 면역이기 때문에 얘는 혈장에만 있어. 또는 혈액에도 있을 수 있죠. 이해갔어? 근데 기억세포, 독성 T림프구, B림프구, 식균 작용하는 대식세포 이런 애들은 백혈구지. 그러면 얘네들은 다 혈구에 있다고 표현하거나 또는 혈액에 있다고 표현을 해. 그래서 예전에는 체액성 면역만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혈장을 추출해서 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혈액을 추출해서 넣어가지고 얘한테 기억세포가 있냐, 항체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백신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졸지 말고. 아시겠어?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1차, 2차 방어의 특이적인 방어. 얘는 특이적인 방어라고 했고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와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후천적 방어라고 했어. 이해갔어? 그것을 첫 번째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했어. 이해갔어? 그러면 2차 면역은 뭐냐? 2차 방어 중에서 특이적인 것 중에서 A라는 항원이 특정 항원이 예전에 들어왔었어. 노출이 됐었어, 내 몸이. 근데 재감염이 됐을 때 그러면 위에 있는 1차 방어부터 재감염됐을 때 다시 일어나나요? 내 몸에 똑같은 균이 또 들어오게 되면 물론 1차 방어는 일어날 수 있죠. 식균작용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보조 T림프구가 항원 조각을 제시받아서 독성 T림프구를 또 활성시키고 보조 T림프구를 또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뭐가? 기억세포가 재감염이 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 그럼 기억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는 기억세포로 남아있고 하나는 형질세포로 바꾼단 말이야. 이해갔어? 그럼 그렇게 형질세포가 되면 다시 뭘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겠지? 그러면 면역 속도가 훨씬 더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2차 면역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봐봐. X축은 항체의 농도야. 항체 농도. 내가 A라는 균을 감염시켰어. 그러면 처음부터 항체가 훅 하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의 0을 대고 있다가 한 2, 3일 지나면서부터 항체가 이렇게 생겨. A라는 항체가. 이해갔어? 왜 그럴까? 잠복기가 있다는 거잖아. 이때는 항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항체는 후천적 면역이야. 그치? 후천적 방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감염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바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기간에는 무슨 방어? 비특이적인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대식세포에 의한 저 위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다가 A가 재감염이 됐지?
그러면 A는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 X라는 사람은 A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뭘 갖고 있겠어? 기억세포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재감염이 되면 이런 위에 있는 그런 과정들은 안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바로 기억세포가 분화해서 무슨 세포로 분화되는 거?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게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면 항체를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겠어? 느리겠어? 빠르지? 그럼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해가 써? 그럼 여긴 잠복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바로 늘어났다는 거. 기억세포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근데 만약에 X 사람이고 얘기는 Y 사람이야. A라는 거에 감염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또 A를 감염시켰는데 또 이래. 아, B를 감염시켰어. 이번에는. B를 감염시켰더니 또 이래. 그럼 여기서도 A에 대한 항체는 있지만 기억세포는 있지만 B에 대한 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비특이적인 반응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선생님 지금 거의 다 했어.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백신과 면역 혈청이 무엇이냐? 이걸 할 거야. 이거 써. 혈청은 우리의 혈액 속에 혈장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지. 혈장이 뭐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 항체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한 그 혈장에 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백신은 어떤 항체의 항원에 대해서 병원체에 대해서 예방이 목적이야. 그럼 예방이 목적이면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스스로가 그 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바로 2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백신을 넣으려면 백신의 목적은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기억세포를 생성하려면 내 몸 속에서 항체를 만들어 봐야겠죠. 이해가 써? 그럼 B림프구가 분화해서 기억세포라는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써? 그럼 백신으로 적합한 건 뭐겠어? 약화된 항원을 주입하는 것을 우리가 백신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몸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1차 면역까지 있지,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까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서 기억세포가 생겨서 항체를 바로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면 진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는 더 많은 양의 항체를 한 번에 만들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면역을 유도하는 거고요. 면역 혈청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려서 내가 독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래 그 독을 네 몸속에서 치유해라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지. 바로 그 독을 제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갔어?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체를 주입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면역 혈청을 주사했을 때는 기억세포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아는 거 맞아? 대답을 좀 해줘. 됐어? 그 다음에 면역 관련 질병에는 뭐가 있어? 우리 대표적인 면역 관련 질병.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 그래서 뭘 맞아? 예방접종하지. 독감 예방접종은 백신이 목적이냐, 치료가 목적이냐? 그러면 약화된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바이러스를. 이해갔어? 그래서 내 몸에서 스스로 기억세포를 생성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 독감 걸리면 뭐 먹냐? 병원 가서. 어떤 약 먹어? 타미플루 먹지? 걔는 치료가 목적이냐, 예방이 목적이냐? 치료. 그럼 항바이러스제를 넣어주는 거야,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 백혈구가 내 몸뚱아리를 내 걸로 인식을 안 하는 거야. 즉, 내 몸의 백혈구들이 내 몸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는 나의 조직을 쟤는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내가 아니면 뭐 해야 돼? 나쁜 거지. 그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가서.
그래서 특정한 조직들을 백혈구가 막 공격해. 그럼 그 부분의 세포들이 괴사하겠죠. 이해갔어? 세포들이 죽어갈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자가 면역이 안 된다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백혈구가 이 관절 마디마디에 있는 조각을 내 걸로 인식을 안 해. 그럼 이 마디마디를 공격하겠지. 그럼 여기가 붓고 아프고 이렇게 세포가 이제 막 닳아서 없어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고. 다음 알러지.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우연하게 내 몸으로 꽃가루가 어느샌가 들어왔어. 그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그 꽃가루가 들어왔으니까 내 게 아니잖아. 그럼 내 몸에서 무엇을 만들겠어, 얘들아? 항체를 만들었겠지. 꽃가루에 대한 항체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래가 없어져. 근데 그 항체의 일부가 아까 전에 했던 비만세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걔랑 결합을 해버려. 이해갔어? 결합한 상태로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럼 꽃가루가 또 들어왔어.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그 꽃가루와 반응하는 항체가 내 몸에 아직 살아있지? 안 없어졌지? 걔가 누구를 끌고 가 같이? 비만세포를 끌고 가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비만세포가 자극을 받죠.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아까 전에 나오는 물질이 있다 그랬지? 그 물질이 뭐야? 히스타민이라고 했잖아.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내 몸에서 그런 알러지 반응을 나오게끔 해주는 거야. 눈물이 흐르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마지막 면역질환의 하나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에이즈죠. 에이즈.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거든. 근데 에이즈는 있잖아.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린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HIV 바이러스 때문이다 하면 이거 다 틀려. 이거 청원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야. HIV 바이러스 때문에 에이즈는 안 됩니다. 뭐냐? 에이즈를 유발하는 건 HIV 바이러스가 맞는데요. 그건 뭐냐면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감염이 돼. 감염이 되면 내 몸에서는 무슨 면역이 일어나겠어? 일단 선천적으로 무슨 면역이 일어나겠어? 비특이적인 방어가 일어나야지. 대식세포가 가서 걔를 막 공격할 거란 말이야. 이해갔어? 그럼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이렇게 증식을 했다가 대식세포가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얘의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 뚝 하고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일부의 HIV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냐면 보조 T 림프구에 숨어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를 파괴시키는 거. 그때부터.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처음에는 에이즈에 감염돼도 아무런 증상이 없잖아요. 면역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보조 T 림프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HIV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에 숨어 있다가 그것들을 다 공격해버리게 되면 내 몸에서 보조 T 림프구 자체의 생성이 불가능하게 돼버려요.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없으면 보조 T 림프구의 역할이 뭐였어? 항체 생성을 한다든가 또는 세포성 면역을 유도해야 되죠.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기균이 들어왔는데 내 몸에서 항체를 못 만드니까 내가 폐렴으로 죽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다. 알겠어요? 에이즈와 HIV 바이러스는 같은 게 아니야. 알겠죠? HIV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조 T 림프구가 없어지면 에이즈가 걸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HIV 바이러스는 직접적으로 에이즈를 유도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다음에 이제 응집 반응과 이제 마지막 혈액형 할 거야. 혈액형. 이거 지울 거야 다.
물 마시고 오세요. 야, 니네 7시에 밥 먹고 오지 마. 밥 먹어서 자는 것 같아. 굶고 와. 9시까지 버틸 수 있잖아. 안 죽어, 한 끼 굶어도. 어? 왜 두 끼야? 왜 점심을 안 먹어? 우리 아들은 축구하느라고 점심을 안 먹는데, 학교에서. 급식 아줌마랑 왜 싸웠어? 응? 네가 쌈딱이냐? 여기저기 가서 싸움하고 다니게? 야, 선생님 지금 발음이 세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졸지 마.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 지금. 내일도 있는데. 선생님 어제 집에 갔는데 10시 정도 됐거든요. 10시쯤에 어제 집에 가서 그 조립하는 거, 행거 조립할 게 있어가지고 그 행거를 열심히 조립한 다음에 12시부터 소파에 조금 앉아있다가 쓰레기 버리고 와서 소파에 조금 앉아있다가 내가 한 15분인가 졸았거든? 잠이 다 깨버린 거야. 나 아침 6시 반에 잔 사람이야. 그래서 10시까지 잤어요. 6시 반에 자서 9시 반인가? 8시 반에 일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막 10분, 20분씩 계속 잤지, 집에서. 근데 왜 6시 반까지 잠을 못 잤냐면 넷플릭스를 보다가 어떤 드라마 하나에 꽂혔어. 그래서 그게 16회까지 있었거든요. 그거 다 봤어. 범인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1회랑 끄트머리만 보면 범인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궁금했을 뿐인데 이게 막 다 이렇게 정독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넘기면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범인 자체가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그래서 아침 6시 반까지. 너무 힘들어 지금. 나도 3시간밖에 못 잔 여자예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졸지 마. 오케이? 아시겠죠? 다음에 A표식 혈액형 판정을 볼게요. 보자. 혈액형을 보면 혈액형은 응집원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응집소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응집원은 어떤 혈액이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응집원은 어디에 있냐면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응집원을 갖고 있는데 A와 B를 우리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응집소는 응집원과 함께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끔 해주는 물질인데 얘는 어디에 있느냐? 혈장 속에 혈청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속에 있습니다. 혈장에.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응집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 그러면 A라는 것은 알파라는 응집소와 만나면 응집이 피가 굳어버리고요. B라는 응집원은 베타라는 응집소랑 만나서 응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어? 그러면 선천적으로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을까? A, B, AB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A형인 사람은 응집소를 갖고 있는데 베타, 이걸 갖고 태어나고요. 얘는 알파를 갖고 태어나며 얘네들 안 갖고 태어나고 얘네들은 알파, 베타를 선천적으로 다 갖고 태어납니다. 됐어? 그러면 이 혈액형이 왜 중요하냐면 수술할 때 남의 피를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혈이라고 하죠. 수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반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혈을 해야 돼. 피를 거의 내 거를 다 빼고 남의 거를 다 들여 넣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양이 많은 수혈이라면 내가 A형이거든, 선생님? 그 뒤끝이 쩔어, 선생님. 졸면 뒤끝 쩔어. 알겠어? 나 A형이니까 A형인 사람한테만 혈액형을 받을 수가 있어. 너 무슨 혈액형이야? 너 AB형이야? 오씨, 너랑 나랑 친해질 수 없겠다. 넌 나한테 피를 못 주니까. 너 무슨 혈액형이야? 아, 그래. 너도 나한테 피를 못 줘. 얘랑도 친해질 수 없어. 그래서 나랑 얘랑 안 친한 거야. 너 무슨 혈액형이야? O형이야? 넌 좀 괜찮다. 너는? 얘네들은 나랑 친해질 수 있는 거야. 피를 줄 수 있거든, 나한테. 쟤는
난 얘네 셋하고 친구해야 되겠네. 니네랑은 진짜 안 받을 수밖에 없겠다, 우리. 우리 니네들이 나 피를 못 주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수열 관계는 뭐냐면 주는 사람은 소량 수열에서 다량 수열일 때는 똑같은 것만 줄 수 있는데 소량 수열일 때는 내가 이 삼각형에 있는 얘네들한테 피를 받을 수가 있어. 왜 받을 수 있느냐? 주는 사람은 응집소 알파, 베타가 알파가 있든 베타가 있든 중요하지 않아.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주는 사람은 응집원만 관여를 해. 그럼 피를 받는 나는 수열자는 내가 A형의 A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으나 B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으나 상관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응집소만 중요해. 이거 두 개가 응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열이 가능해. 이거야. 됐어? 그러면 선생님 무슨 형? A형. 그쵸? A형은 A라는 응집원과 베타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는 거야. 알겠어? 다음 승재는 무슨 형? AB형이야. 그러면 응집원은 AB를 다 갖고 있는데 응집소는 안 갖고 있어. 됐어? 민찬이 B형. 얘는 B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는데 알파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는 거야. 아인이 O형. 응집원이 없는 대신에 응집소가 알파, 베타가 다 있어. 됐어? 그럼 응집원이 없는 O형인 애들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없잖아. 그럼 받는 사람이 응집소가 뭐가 있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다 줄 수 있어. O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피를 줄 수 있다, 이거야. 됐어? AB형을 봐봐. AB형은 받는 사람이 AB형일 때 승재는 누구한테 다 받을 수 있어. 응집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응집원이 뭐가 들어와도 응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B형은 모든 이들에게 다 받을 수가 있어. 이해갔어? 근데 AB형은 절대 응집원이 두 종류가 다 있지. 그러니까 응집소가 있는 애들한테는 아무도 못 줘. 그럼 AB형은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O형은 모두 주고 모든 응집소가 다 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는 어때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AB형도 마찬가지. A형과 B형은 서로 크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받고가 설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ABO식 혈액형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혈액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거 말고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형이 있거든요. RH 플러스 마이너스는 후천적 혈액형인데요. RH 플러스잖아. 동양인들은 대부분 RH 플러스예요. RH 마이너스 있어? 내 주변에 한 명 있어. 한 명. 누구게? 서승연이야. 진짜야, 승연아? 내가 그랬더니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빨리 피를 좀 저장해놔라. 이랬더니 아유, 안 해도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는 뭐냐면 일단 붉은 털 원숭이가 있거든?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에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해갔어? 얘의 일부를 토끼에게 주사해. 그럼 토끼 입장에서는 이상한 애가 들어왔잖아. 그럼 걔를 막 뭐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되겠지? 그럼 토끼의 몸에서 뭐가 생길까? 붉은 털 원숭이의 응집원에 해당하는, 응집원에 대항하는 항체 역할을 하는 애를 만들겠죠? 이 항체 역할을 하는 애가 응집소야. 이해갔어? 그래서 이 토끼의 혈청을 뽑아내. 이렇게 뽑아내. 그래서 A라는 사람의 피를 섞어봤어. 그랬더니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에는 응집소가 존재를 해. 응집소가 있는데 응집이 안 일어났대.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응집원이 없다는 거죠. 붉은 털 원숭이랑 똑같은 응집원의 종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응집원이 없어 해서 RH 마이너스. B라는 사람의 피를 이렇게 넣어줬어. 이해갔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응집이 막 일어나더라. 이렇게 몽골몽골. 그럼 여기는 응집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RH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RH-는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가 있을까 없을까? 얘 후천적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없는데 내 몸에서 노출이 되면 생겨. 내가 RH+에 대한 응집원을 만난 적이 있어. RH-가 혈액형이 두 혈액형이 내 몸에 일부 들어왔어? 그럼 그때 생겨. 그럼 처음에는 노출이 안 됐을 땐 없지만 노출이 되면 생긴다. 이거야. 됐어? RH+형은 응집원은 있고 응집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언제 노출이 돼요? 이런 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래서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한테 P를 줄 수 있지만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P를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생길 수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는 병이 뭐가 있느냐면 저가세포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야, 조선시대에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벌 중에서 칠거지약 중에 아들 못 낳는 거 있죠.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쓰고 하면서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내팽개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항상 하는 말, 성을 결정하는 건 무슨 염색체야? Y 염색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인데 그때 이제 몰랐으니까. 또 하나는 그 사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중에서. 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아이는 쏨풍하고 잘났어.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무럭무럭 크는데 두 번째 아이만 임신을 하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야. 뱃속에서 다 애가 죽어서 나와. 이런 거야. 이걸 우리가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RH-인 엄마야. 그때는 RH-인지 플러스인지 모르잖아. 내가 RH+인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RH-에 노출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피를 막 수혈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 몸에서 아이가 생겼어. 이 아이는 RH+일 확률이 높아요. 왜?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럼 내 뱃속에서 RH+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엄마 몸속에는 RH+에 대한 응집원이 한 번도 노출 빈도가 없기 때문에요. 응집소가 없었던 거야.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수술을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수술을 못하고 힘줘 해서 애들을 쏨풍 낳잖아요. 애를 쏨풍 낳다 보면 태반이 터져요. 태반이 막 이렇게 뭉개지잖아. 그러면서 엄마의 혈액과 아이의 혈액이 일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의 혈액 속으로 아이의 혈액의 일부분이 어떻게 돼? 들어오게 되겠죠. 위험하지 않은 부분만큼. 그러면 엄마 몸에서는 RH 응집원에 대해서 노출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엄마 몸에서는 그 응집원을 빨리 뭐 해야 되겠어?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뭘 생겨? 항체, 응집소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그게 이제 엄마 몸속에 남아있어. 근데 엄마들은 모르잖아요.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엄마 몸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 항체 역할을 하는 응집소가 크기가 엄청 작아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는 거야. 물질 대사를, 그 물질 이동을 통해서. 그러면 아이의 혈액은 RH 응집원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몸으로부터 RH 응집소가 막 왔잖아. 그럼 애기의 혈액이 다 어떻게 되겠어? 굳어버리겠지. 그럼 피가 굳었으니까 애는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사산이 되는 거야. 이런 병을 우리가 저가세포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몸에 RH 응집원이 출산 시 노출이 되면 두 번째 아이부터 RH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가 엄마 몸에 생겨 있어서 그것이 아이를 사산시키게 되는 병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제 RH-형인 엄마들은 떨고 있겠죠. 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는 건가? 요즘엔 10명도 낳을 수 있어요. 뭐냐? 엄마 몸에서 응집소 생성을 안 시키면 돼요. 어떻게 안 시키느냐? RH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를 먼저 주사를 넣어줘요. 면역 혈청처럼. 그럼 응집소가 엄마 몸에 막 돌아다니지? 그거 엄마 몸 거야?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외부에서 들어왔지. 그러면 그때 아기의 혈액에 있는 응집원이 섞이더라도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 몸에서 없었던 거니까 응집소는 사라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내게 아니니까. 이해갔니? 그러면 두 번째 애를 낳을 때도 상관이 없고 세 번째 애를 낳을 때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저가세포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은 다 했습니다. 방어. 어우 힘들어. 둘 다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RH 혈액형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응집원이 있으면 뿌리고 없으면 응집원이 없는 사람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응집원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RH 응집원이 없는 거? 그럼 RH 마이너스 0인 거야. 왜? 또 봐보자.